만약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이란이 불과 40여 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전략적 동맹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 유대 국가 이스라엘. 오늘날 이 두 나라는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규정하며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중동의 아랍 국가들을 함께 견제하며 비밀리에 손을 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정보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석유와 무기를 교환하고 고위 관리들이 은밀하게 만나 전략을 논의하던 시절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중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관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을까요? 답은 단 하나의 사건에 있습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 혁명 하나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중동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우정의 붕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동의 지도를 펼쳐보면 하나의 분명한 구도가 보입니다. 아랍 민족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중동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범아랍주의를 외치며 아랍 세계의 통합을 꿈꿨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아랍 민족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랍 민족주의의 물결 속에서 두 나라가 매우 불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는 명백했습니다. 1948년 건국 직후부터 주변 아랍 국가들의 적대와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사방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적국으로 둘러싸인 상태. 이스라엘에게 생존은 곧 아랍 세계의 포위망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왜 불편했을까요? 이란은 무슬림 국가이지만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라는 완전히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범아랍주의의 물결은 이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아랍 국가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이란은 거대한 아랍 블록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특히 이라크와의 국경 분쟁, 페르시아만 지역의 영유권 문제 등에서 아랍 민족주의는 이란의 국가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략가 다비드 벤구리온이 구상한 유명한 외곽 동맹 독트린이 작동합니다. 이 독트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랍 세계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아랍권 바깥에 있는 비아랍 국가들, 즉 중동의 외곽에 위치한 세력들과 동맹을 맺어 아랍의 포위망을 돌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터키, 에디오피아, 그리고 쿠르드족 같은 소수민족이 이 외곽 동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 흔히 사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철저한 세속주의자이자 친서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란을 서구식으로 근대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핵심 외교 노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이 맥락에서 자연스러웠습니다. 팔레비의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무슬림 다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국내 여론과 아랍 세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 관계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베일 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깊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비밀 협력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석유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실질적인 연결고리였을 겁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의 석유 수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한 핵심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와 군사기계가 돌아가려면 석유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란이 그 생명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일라트에서 아슈켈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횡단 송유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송유관 사업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군사 및 안보 협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이란의 비밀경찰 사바크는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실제로 사바크의 창설과 훈련에 모사드와 미국 CIA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국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작전을 수행했으며 특히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한 쿠르드족 지원 사업에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반군에게 이란은 영토와 보급로를 제공했고 이스라엘은 군사훈련과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라크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해 쿠르드족을 활용한 것이죠. 셋째, 무기 거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다양한 군사 장비와 기술을 판매했습니다. 이란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이 참여했고 이스라엘제 무기와 군사 기술이 이란군에 상당량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이란은 최신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전략적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넷째, 경제 및 농업 분야의 협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 특히 관계와 사막 농업 기술이 이란에 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이란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양국 간 무역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협력의 배후에는 하나의 냉철한 전략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것. 이란과 이스라엘은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아랍 민족주의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란 내에도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유대인 역사는 2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며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의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이것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밀한 관계의 이면에는 이미 균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의 일하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순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팔레비 국왕은 1963년 백색혁명이라는 대대적인 근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토지 개혁, 여성 참정권 부여, 문맹 퇴치, 산업화, 서류 위에서만 보면 진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혁이 위로부터 강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 사회의 전통적 구조와 가치관이 급격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땅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도시는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빈부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테헤란 북부에서는 서구식 파티가 열리고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상류층이 삶을 즐기는 동안 남부 빈민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석유 수입으로 국가 재정은 풍족했지만 그 혜택은 왕실과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비밀경찰 사바크가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바크를 훈련시킨 것이 앞서 말한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미국의 CIA였습니다. 정치적 반대파가 체계적으로 탄압당하면서 이란 사회에서 유일하게 조직적인 저항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은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이었습니다. 종교기관은 국왕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웠으니까요.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세속적 반대파가 모두 제거된 진공 상태에서 종교 세력이 반체제 운동의 유일한 구심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 종교 세력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 호메이니는 팔레비 국왕의 백색혁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국왕의 서구화 정책이 이슬람의 가치를 파괴하고 이란을 서방의 종속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슬람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1964년 호메이니는 체포되어 터키를 거쳐 이라크의 나자프로 추방됩니다. 이후 13년간 이라크에서
그리고 마지막 몇 달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망명 중인 호메이니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설교와 강연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되어 이란 전역의 모스크와 바자르를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인터넷도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대에 카세트 테이프가 혁명의 미디어가 된 것입니다. 호메이니의 메시지는 단순했고 강력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이슬람을 배신한 미국의 꼭두각시이며 이란의 진정한 이슬람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 메시지는 서구화에 소외된 전통 상인층, 도시 빈민, 종교학생,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는 지식인까지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모든 것이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1977년부터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식인과 학생 중심이었던 시위가 점차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거대한 물결이 되어갑니다. 1978년 1월, 정부가 호메이니를 비방하는 기사를 일간지에 실은 것이 도화선이 됩니다. 종교 도시콤에서 분노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군이 발포해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시아파 전통에서는 사망자를 위해 40일째 되는 날 추모 행사를 엽니다. 그 추모 행사에서 또다시 시위가 벌어지고 또 사망자가 나오고 다시 40일 후에 추모 시위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40일 주기의 시위와 유혈 진압이 이란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혁명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1978년 9월 8일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테헤란 잘레 광장에서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에게 군이 발포합니다. 이날의 학살은 검은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란 혁명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팔레비 왕조와 국민 사이의 마지막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화해나 개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1978년 말에서 1979년 초 이란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집니다.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석유 수출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거부하고 군대 내에서도 이탈이 시작됩니다. 팔레비 국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79년 1월 16일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과 그의 가족은 이란을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실제로 팔레비는 이란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바하마, 멕시코를 전전하다 1980년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국왕이 떠난 지 보름 후인 1979년 2월 1일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이란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은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에어프랑스 전세기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항에서 시내까지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74세의 노인 성직자가 14년간의 망명을 끝내고 조국의 발을 디딘 순간 이란의 역사는, 아니 중동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자가 호메이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느끼시냐고. 호메이니의 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무것도. 이 냉담한 한마디가 호메이니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이데올로기의 실천자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란을, 그리고 중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혁명은 빠르게 완성됩니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무장한 혁명 세력과 팔레비에 충성하는 군 사이의 마지막 충돌이 벌어지고 2월 11일 군 최고사령부가 중립을 선언합니다. 사실상 혁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됩니다. 2500년 이어져온 페르시아 군주제가 끝나고 세계 최초의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혁명의 즉각적이고 가장 극적인 외교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혁명 성공 직후 호메이니와 혁명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졌습니다.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은 즉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에 넘겨졌습니다. PLO의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혁명 직후 테헤란을 방문한 최초의 외국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라파트는 호메이니와 만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전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에 PLO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 이스라엘의 외교 거점이었던 건물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사무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외교적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 불렀습니다. 큰 사탄은 미국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슬림의 땅을 강탈한 불법 국가이며 미국은 이 불법 국가를 지원하는 제국주의 세력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이 달성되어야 한다. 호메이니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순한 아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전체의 문제였고 이란 이슬람 혁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인 전환인지를 이해하려면 팔레비 시대와 비교해야 합니다. 팔레비 국왕은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고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호메이니는 이 모든 것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이란의 국가적 사명으로 선언하고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절단한 것입니다. 호메이니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매년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을 쿠드스의 날, 즉 예루살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이란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와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란의 반이스라엘 입장이 일시적인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혁명의 정체성 자체에 내장된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건국 이데올로기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의 파급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혁명적 전환은 전략적 악몽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석유 공급원을 잃고 정보 파트너를 잃고 아랍 세계를 견제하는 핵심 동맹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의 동맹이 가장 적극적인 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란의 새 정권은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식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반이스라엘 노선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혁명 이후 수십 년간 이란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무장 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갔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에 파견되어 시아파 무장 세력의 조직화를 지원했고 이것이 헤즈볼라의 기원이 됩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의 자금, 무기, 훈련, 이데올로기적 지도를 제공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의 상시적인 군사 위협으로 성장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깃발에는 이란 혁명의 상징이 담겨 있고 그들의 정치적 모델은 호메이니의 이슬람 정부론에 직접 기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란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수니파 조직인 하마스를 시아파 국가 이란이 지원한다는 것은 종파를 초월한 반이스라엘 연대의 증거였습니다. 이란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는 시아파 대 수니파의 종파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 전체의 대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작동했습니다. 시리아는 이란의 대이스라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사드 정권과의 동맹을 통해 이란은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회랑을 구축했습니다. 이 회랑은 이란의 무기와 자금이 이스라엘 국경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회랑을 차단하기 위해
시리아 내 이란 관련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수백 차례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립의 위에 핵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소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서 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핵 과학자 암살, 국제 제재 추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스톡슨의 바이러스를 통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국가주도 사이버 무기 사용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이스라엘은 핵심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자체가 중동의 불안정 요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에는 침묵하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만 문제 삼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것이 이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40년 넘게 이어져온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국제 정치에서 관계의 본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어제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오늘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혁명적 사건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관계를 하룻밤 사이에 파괴할 수 있다는 것.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이란과 이스라엘은 비밀의 베일 뒤에서 서로의 가장 믿을 만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석유가 흐르고, 정보가 교환되고, 무기가 거래되고,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비전, 호메인이라는 한 인물이 가져온 혁명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피에로 사무소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며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의 결정이 만들어낸 적대의 역사는 4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란 혁명은 단순히 1979년에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모든 주요 갈등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레바논의 불안정, 시리아의 비극, 팔레스타인 문제의 교착, 핵 확산 위기, 그리고 걸프 지역의 긴장 등 중동의 거의 모든 핵심 안보 이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의 뿌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중동을 읽을 수 없고, 오늘의 중동을 읽지 못하면 세계 정세의 절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례는 이 격언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 단 하나의 혁명이 두 국가의 운명을 180도 뒤집어 놓을 수 있으며 그 뒤집힌 관계가 영구적인 적대로 고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관계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면 1979년에 그어진 적대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역사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변화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중동에서 또 다른 반전의 역사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동의 또 다른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